자, 전반적인 큰 틀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좀 전문적으로 좀 들어갈게요. 전문적으로. 통계 조사하는 방법이 왜 여론조사를 할 때 통계적 방법을 쓰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9대 대통령 선거 이제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사전에 이제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은 여론조사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장 누가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여론조사 해가지고 막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누가 당첨될 확률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몇 퍼센트에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 옛날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행되는 거는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맞다 틀리다를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때는 이제 문재인 후보이셨겠죠. 그래서 19대 대통령 유권자 수, 이게 4,200만 명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모집단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투표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조사할 모든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방법이 있죠. 다 조사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돈이 몇십억이 들 겁니다. 보통 우리가 1,000명 하는데 몇천만 원 들거든요. 그럼 다 조사하려고 그러면 몇십억이 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조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조사기관한테 의뢰해서 좀 조사해줘. 돈 준 만큼 조사해줘. 그래서 샘플링 조사를 하죠. 그래서 이제 4,200명. 4,200만 명인데 4,200명만 갖고 샘플 조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문재인 후보를 찍을 거예요 라고 했던 사람이 한 44%, 이 중에 44%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많이 쓰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또는 오차 허용 범위 또는 표본 오차 이런 다양한 용어를 써가면서 하게 됩니다. 그럼 요게 뭐를 의미하느냐? 이제 요거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의 범위를 얘기합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요렇게 해서 나오죠. 근데 어떤 거는 점수가 있는데 오차 범위가 이렇게 조금 틀립니다. 이 오차 범위는 뭐에 영향을 받느냐면 샘플 개수예요. 샘플이 많으면 오차 범위가 줄죠? 샘플이 1,000명이면 오차 범위가 1.5가 아니고 3.1로 늘어나죠. 결국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샘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 44% 정도 당첨이 될 거예요.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말은 뭐냐면 실제로 다 찍어 봤을 때, 개표를 했을 때 좀 적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적게 나와요? 이거는 샘플 조사잖아요, 항상. 우리가 4,200만 명을 다 조사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대표하는 4,200명만 갖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진짜 값 모릅니다. 진짜 값을. 그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이게 통계에 있어서 핵심이거든요. 예측을 하는데 그럼 이 오차 범위를 어떻게 예측할까? 이거를 확률적 이론에 기반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다 이제 수치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게 아니고 통계학자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의 의미만 아시면 되겠죠. 의미는 뭐냐? 만약에 이거를 다 개표를 했을 때, 투표가 다 끝났을 때 내가 예측하기로 좀 투표수가 적게 나오면 여기서 1.5를 빼니까 어떻게 돼요? 42.5% 정도 적게 나오면 또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45.5% 그 사이에 진짜 값이 있을 거야.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샘플링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알 수 있는 오차 범위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정확도가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오차 범위가 줄어든다는 말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우리가 예측 못한 어떤 그런 오차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샘플 조사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조사한 그 조사의 결과가 신뢰성이 있다라는 말이고요. 정확도가 있다라는 말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오차 범위가 좀 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조사할 때 샘플 개수를 많이 해라. 결국은 그런데 샘플 개수를 많이 조사하면 할수록 돈이 들어가죠. 1인당 뭐 10,000원, 15,000원씩 들어갑니다. 줄 때.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주는 돈이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여론조사하면은 뭐 이렇게 뭔가 피드백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조사는 한 명 한 명 조사 담당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일당하고 이런 걸 줘야 되기 때문에 꽤 많이 들어갑니다. 1인당 비용이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유권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뚜껑을 열어봤어요. 총 3,200만 명이 이제 투표를 했습니다. 진짜. 이거는 결과입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다 조사를 못하니까 이렇게 샘플을 조사를 했는데 과연 이 샘플이 맞느냐?
우리가 항상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이 여론조사 한 것들이 과연 신뢰성이 있느냐? 항상 우리가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어떻게 나왔느냐면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41.08%로 득표율을 받으셨어요. 그죠? 자, 보시면 대부분의 샘플링 오차가 많은 이런 오차 범위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죠? 특히, 기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죠? 이제 투표 기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보시면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 정확하게 맞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대부분 여론조사들이 정확도가 매우 높아요. 높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왜 하느냐? 다 조사를 못하니까 샘플 갖고 조사를 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거를 우리가 예측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n이라는 표시와 n이라는 스몰 n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게 전수조사, 그러니까 모두 전체. 이 전체를 다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샘플을 갖고 조사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표본 오차가 무엇인가요? 표본 오차 또는 허용 오차 또는 오차 범위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요, 이 확률을 갖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요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요런 표. 그죠? 요런 표 많이 보셨을 텐데, 요런 표들을 보시면은 우리가 요 표를 갖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평균 표준 편차라는 거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많이 배웠죠? 다 아시죠? 평균은 다 더해서 n분의 1로 나누는 거고, 뭐 그런 의미를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이 표를 보고 몸무게가 55에서 60일 확률을 구합니다. 그러면 전체 60명 중에 5kg에서 60kg이 있는 사람이 18명이니까 한 30% 돼. 이거는 누구나 다 알죠. 그죠? 이걸 도수분포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표는 다 정리를 이렇게 다 합니다. 그죠? 대부분의 어떤 조사들, 여러분들이 했던 보고서들 보면 이런 도수분포표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확률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대부분 다 모르세요. 확률이라 그러면 확률은 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 도수분포표를 기반으로 해서 확률이 막 계산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어보는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로 물어보냐면은 이겁니다. 내가 90%로 찍었을 때 맞출 수 있는 몸무게 범위가 어떻게 되지라고 반대로 물어보는 겁니다. 보통은 수학 시간에 이런 것만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잘 안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어보는 오차 범위는 뭐냐면 우리가 찍은 득표율에서 오차 범위가 어떻게 되지? 근데 오차 범위라는 게 100% 다 맞춰줘. 그러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입니다. 그죠? 100%라는 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범위를 넓혀버리면 뭐 0에서 무한대니까 다 맞추는 거잖아요. 그게 100%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통계에서는 100%는 말은 절대 못 씁니다. 왜냐하면 100%는 의미가 없어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범위를 좁혀주는 겁니다. 수학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보통은 95를 많이 쓰게 됩니다. 범위의 확률을. 그래서 95%라는 말은 뭐냐? 이렇게 됐을 때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퍼센테이지 있는데 이 퍼센테이지에 몸무게의 양쪽 값의 범위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도수분포표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이걸 일일이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까 통계학자들이 어떻게 해놨느냐? 이걸 만들어 놨어요. 통계학자들은 이렇게 조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평균하고 표본 편차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 이 범위 안에 우리가 계산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통계에서 배우는 확률 분포표라는 건데 이거는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넘어가셔도 되고요.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통계에서 95%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말은 표본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통계학자들이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의 득표율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이 범위를 의미하는데 이 범위가 95%의 확률이라는 통계학의 개념을 갖다가 쓰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범위가. 요것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학에서 가장 궁금하신 게 그럴 거예요. 왜 자꾸 95%라는 말을 많이 쓰지? 라는 건데 95%, 100%라는 말을 우리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쓰는 겁니다. 통계학에서는요. 그래서 95%라는 말을 쓰면서 항상 95%의 오차 범위는 여기 앞에서 봤던 요 통계학에서 이런 모양의 표가 있습니다. 이걸 정규분포표라고 하는데, 표준 정규분포표라고 하는데, 그거에 의해서 이미 다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의미는 이거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거가 실제로 정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표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한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조사가 100%라고 이게 많이들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항상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를 꼭 넣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구한 값이 진짜 값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진짜 값은 개표를 다 하지 않는 이상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시민 여론조사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조사할 때 500명, 1000명 갖고 조사합니다. 항상 그 사람들의 의견이 100% 모든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느냐? 한 95% 정도의 신뢰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갖고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의 말이 전체 모든 사람들의 말을 100% 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조사 데이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95%라 그래도 우리가 확률적으로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표본이란 무엇인가요? 왜 표본을 뽑나요?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모집단의 값입니다. 아까 전에 보면 득표율을 다 했으면 3,200만 명의 결과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광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민들을 다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사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죠. 광주 시민 전체가 대상인데 다 조사를 못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느냐? 일정 부분 샘플을 뽑죠. 그래서 500명에서 보통 1000명입니다. 그죠? 예산 범위 한도 내에서 보면 예산 범위가 좀 적으면 한 500명 정도, 많으면 한 1000명 정도까지 많이들 뽑으시더라고요. 그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뽑는데 그 사람들은 모집단에서 뽑아야 됩니다. 내가 관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광주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광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 플러스 내가 조사하고 싶은 사람들의 속성이 또 있어요. 연구회사에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론조사를 하는데 특정 구에 어떤 거를 뭐 정책을 세우고 싶다 그러면 그 구에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게 목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모집단은 광주시 전체가 아니고 그 지역 사람들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이라는 게 광주시 전체가 아니고요. 우리가 연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모집단이 바뀌는 겁니다. 항상. 그 모집단을 잘 정의를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정책 세울 때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내 모집단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내 모집단이에요. 그렇게 설정을 해주면 그 중에서 500명을 어떻게 뽑느냐.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니까. 광주시 하는데 서울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조사를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표본을 추출할 때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층화표본 추출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광주시 전체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한다 그러면 광주시에 구가 여러 개가 있죠? 그럼 구마다 사람들의 모여있는 우리 숫자가 다 틀릴 거예요. 주민들 숫자가. 그러면 그 주민들 숫자의 퍼센테이지에 맞게끔 조율을 해서 뽑아야 되지, 다 n분의 1이라고 해서 골고루 뭐 5개가 있다 그러면 뭐 20명씩 이렇게 뽑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비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뽑는 게 뽑아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사람들의 의견이 광주시 전체의 의견일 거예요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그죠? 그게 표본조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민 여론조사의 의미는 다 조사를 못하니까 그 중에 일정 부분 500명에서 1000명의 샘플을 뽑는데 잘 뽑아야 되고요. 원하는 그 의견을 수렴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뽑느냐, 이게 중요한 의미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뽑은 사람들로부터 얻은 자료를 가지고 일반 사람들도 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유추를 하는데 통계적인 기반에 의해서 그거는 어느 정도 정확도가 보장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몇 퍼센트냐? 95% 이상의 어떤 그런 정확도를 보장하면서 가는 건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는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오차 범위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면서 우리가 통계에 대한 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일반화라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집단 다 조사하면 좋죠. 우리가 가끔 합니다. 국가에서도. 언제 하냐면 아시죠? 5년 단위로 우리가 전수조사하죠. 주민등록 전수조사를 다 합니다. 그거 외에는 거의 전수조사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통계조사들은 다 표본조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수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또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이 광주 시민 전체 다 조사 못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표본조사를 하고요. 이 표본조사가 의미가 있는 거는 통계학자들이 이미 다 검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통계적으로 어떤 그런 기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믿고 신뢰하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혹 보면 이제 통계조사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오차가 있잖아요.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오차는 항상 어느 정도는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더 큰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믿고 조사를 활용하시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잘 샘플링을 뽑느냐. 중요한 게 그거죠. 내가 원하는 그 시민의 의견을, 이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 하면 잘 뽑아내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계획할 때 그 팀하고 잘 조율을 해서 야, 우리 샘플을 이렇게 좀 잘 해줘 라는 거를 항상 디스커션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 조사 기관들하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잘 뽑아놔야지만 실제로 그 의견을 다 수렴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거는 단순 우리가 항상 그 단순 확률 추출이랑 층화 표본 추출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이런 거 이제 넘어가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항상 뒤에 보시면 앞에 보면 추출틀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추출틀이라는 게 앞에 나와 있거든요. 이 무작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영어로는 랜덤인데 보통 우리가 이해할 때 랜덤은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그냥 내 맘대로. 그게 무작위잖아. 그게 아니고요. 통계학에서의 무작위라는 말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뽑힐 확률이 n분의 1로 똑같을 때가 무작위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전화번호 리스트 있죠. 그 전화번호가 누군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전화번호만 갖고 뽑으면 모든 사람의 뽑힐 확률이 n분의 1로 똑같다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의 내가 정보를 알고 있으면 이 사람 나랑 친한 사람이네? 이 사람을 뽑아. 이렇게 해버리면 무작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내 의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샘플링은 항상 랜덤 샘플링, 무작위 샘플링이라고 하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의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똑같은 확률적인 그 뽑힐 확률을 가지고 뽑는 건데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전화번호고요. 그래서 다 전화번호 샘플링을 쓰는 게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추출틀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모집단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 중에서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출틀, 그게 전화번호 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화번호 부 중에서 이렇게 해서 뽑는 거. 그래서 대부분의 여론조사, 아까 전에 보시는 것처럼 5개 샘플링인데 거의 다 전화조사를 많이 하게 되죠. 그 중에서 무작위로 그냥 전화번호를 거는 겁니다. 근데 그게 통계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무작위로 선출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거기다 전화번호만 넣고 돌리면 자동으로 뽑아줍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전화가 가서 그 사람들 중에서 응답률이 몇 %, 이렇게 해서 500명 이상의 응답률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본을 어떻게 하면 잘 뽑아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방법론이 이미 다 개발이 돼 있어요. 전문 기관들이.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믿고 의뢰하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전문 기관들은 이런 소프트웨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 의뢰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다 뽑아줍니다. 그 중에서 이제 층화 표본 추출이 있죠. 이게 뭐냐면 비율대로는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에 보면 성별 비율을 많이 쓰죠. 남자, 여자에 따라서. 왜냐하면 인구 분포가 남자와 여자의 그런 의식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남자와 여자의 어떤 의식이, 그러니까 시민 여론이 어떤 건지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남자, 여자가 나눕니다. 근데 대부분의 샘플링의 조사를 봤더니 다 남자, 여자, 연령대별, 지역별, 이렇게 다 샘플링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마 기본적인 걸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샘플링 조사에서 또 중요한 게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게끔 좀 요청을 해주시면 돼요. 나는 요런 카테고리로 좀 비율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 요런 것들을 요청을 해주시면 좋은데 제가 봤더니 대부분 남자, 여자, 연령대, 지역 요 딱 3가지로 거의 다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고 그 이외에 필요하신 것들이 있으면 내가 정책을 할 때 이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구분을 해서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자꾸 요청을 하세요. 요청을 하셔야지 그 팀에서는 움직이거든요. 돈 안 듭니다.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책 세울 때 미리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출툴을 가지고 정리할 때 쓰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가지가 있습니다. 범주형 자료와 순서형 자료인데 이거를
보면은 막 여러 개 막 분석을 많이 해놨잖아요. 그죠? 분석을 해놨는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딱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남자, 여자.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성별. 그런 게 우리가 범주형이고요. 순서형은 뭐냐면은,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는 게 좀 틀려요. 이제 이런 것들은 전문 기관들에서 알아서 다 조사를 해서 올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통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나눠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왜 구분이 중요하냐면은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정리하는 포맷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통계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지식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대부분 전문 교육기관에, 기관에서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거 믿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를 리커런트 척도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면 조사하다 보면 리커런트 척도 썼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리커런트 척도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설문 문항이 다 리커런트라는 척도법을 쓰는 거예요. 0점에서부터 아니 1점에서부터 5점짜리 또는 4점짜리 또는 7점짜리 9점짜리 이렇게 쓰는 게 리커런트 척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용어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수 분포표를 많이들 정리를 하시죠. 그래서 도수 분포표로 많이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치형으로 정리하시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데이터를 구분해 준 게 남자, 여자, 성별 이런 거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혈액형, 남자, 여자 뭐 이런 거 보통 카테고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누는 거를 우리가 범주형 자료라고 합니다. 데이터. 그런 자료들은 이렇게 씁니다. 평균을 안 씁니다. 그런 거는. 네, 평균을 쓸 수가 없죠. 남자, 여자의 평균은 존재하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카테고리로 구분이 된 거는 평균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항목별로 비율을 가지고 쓰는 거고요. 예, 그걸 우리가 도수 분포표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점수화 시켜주는 거. 그럼 아까 전에 리커런트도 1, 2, 3, 4, 5로 카테고리로 나누면 범주형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거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거나 하게 되면 수치형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점수를 패서 비교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통계 분석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통계 분석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 분석할 때는 그런 것들까지 아직 이용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시민 여론조사 할 때는 요거보다는 대부분이 아마 요 정도까지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이 구하고 이 구에 그러니까 만약에 뭐 서구와 남구의 그 여론조사에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까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여론조사에서 시민의 의견이 이쪽 구하고 이쪽 구가 과연 여론조사할 때 이렇게 동의하는 여부들 조사할 때 만족도 조사를 할 때도 차이 분석까지 가능한데 대부분에 보면은 아마 연구조사 분석하는 팀들이 보니까 이렇게 그냥 퍼센트 정도 수준까지만 대부분 다 정리를 해놓더라고요. 근데 필요하면 이런 걸 요청하시면 과연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어 없어? 이 구마다 시민 여론조사들이 차이가 있어 없어? 이런 것까지 분석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요청을 하시면 그 업체들에서 아마 분석까지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통계적 분석 기법들입니다. 아마 요 정도까지가 대부분 이제 보고서들, 우리 요번에 나온 보고서들, 이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5개 보고서가 올라와 있죠, 위에? 그죠? 공개 오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쭉 보시면서, 요런 게 요런 의미구나, 요런 게 의미구나. 한번 쭉 보시면 아마 이해가 많이 되실 거고요. 올해도 제가 알고 있기로 여론조사 비용이 아마 어느 정도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아마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다 정해져 있나요? 안 정해져 있죠? 수요조사 받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잘 고민하셔서 정책, 이제 여기 대부분 보좌관들이 많으시죠? 그럴 때 정책 세우실 때 이런 걸 고민하셔가지고 올해 내가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은데 라는 게 있으시면 지금 했던 이런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한번 의뢰해보고 한번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신뢰도가 있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정책을 짜는 거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 짰다라는 거는 신뢰도가 많이 180도 틀리거든요.
그죠? 내가 짠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견 수렴을 잘 했다라는 게 항상 꼭 들어가야지만 그게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야 정책 보고할 때도 사람들도 믿고 있고, 아, 이런 우리의 의견을 다 조사해서 한 거구나. 이런 신뢰도가 올라가죠. 그죠?